안녕하세요. 쉽고 재밌는 와인생활 리와인드입니다. 와인 놀이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샴페인 번개가 잡혔네요. 다양한 샴페인 하우스들의 기본급 샴페인들을 비교해보는 자리인데요. 평소에 샴페인을 먹어도 한두 병 정도밖에 못 먹는데 이렇게 여러 병을 펼쳐놓고 마셔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지금 굉장히 들뜬 상태입니다. 이제 평소에도 되게 해보고 싶었던 주제의 모임이긴 해서 그 기쁨과 제 설렘을 좀 전해드리고자 지금 카메라를 좀 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샴페인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고요. 좀 이따 모임에 가서도 샴페인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샴페인이 뭐냐? 많은 분들이 스파클링 와인이랑 샴페인을 혼용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큰 종류 안에 샴페인은 하나의 종류입니다. 특정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선 꽤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서 특정 포도 품종으로 특정 양조 방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와인에 대해서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지역은 프랑스의 상파뉴 지역을 의미를 하고요. 특정 포도 품종은 원래 7가지였다가 최근에 8가지가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청포도인 샤르도네, 그리고 적포도인 피노누아, 그리고 피노 메니에,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파클링 와인 안에 상파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만든 포도를 활용했다, 또는 8가지 품종이 아니라 다른 품종이 섞여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는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요. 크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지역이랑 포도 품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양조 방법이 남았는데요. 이 양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파클링 와인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아니 코르크나 다른 걸로 입구가 꽉 막혀 있는데 이 안에 탄산을 어떻게 집어넣었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샴페인에다가 어떻게 탄산을 집어넣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선은 발효라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와인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효모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미생물이 당분을 먹는데요. 이제 당분을 먹고 알코올, 이산화탄소, 열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뱉어냅니다. 와인을 만들 때도 포도에다가 효모를 집어넣죠. 그래서 효모가 포도가 갖고 있는 당분을 먹고 알코올이랑 이산화탄소랑 열을 뿜어냅니다. 근데 일반적인 와인을 만들 때는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날려버리죠. 근데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잡아두느냐가 관건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샴페인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은 소위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전통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가장 먼저 정해진 포도 품종 8가지를 활용을 해서 효모를 넣고 베이스가 될 와인을 만듭니다. 이 베이스 와인을 만들 때도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나 알코올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날려줍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일반적인 기포가 없는 와인을 병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병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효모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모가 병 안에 들어가니까 와인이 갖고 있는 당분을 또 먹고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병 안에다가 잡아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효모를 넣고 와인 병을 입구를 꽉 막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 안에서 효모가 와인이 갖고 있던 당분을 먹고 막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코올도 더 발생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왔는데 이제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나갈 곳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와인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와인 안에 탄산이 집어넣어졌으니까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효모라는 게 이렇게 되게 가루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 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병 안에 있는 효모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여러분 샴페인 드실 때 병 안에 있는 찌꺼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죠? 그래서 입구는 막혀있지만 탄산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와인 안에서 효모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줘야 하는데요.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병을 거꾸로 돌려가지고요, 이 효모 찌꺼기들을 입구 쪽으로 모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 안에 퍼져있는 효모 찌꺼기들을 바로 병을 거꾸로 뒤집어서 입구 쪽에다가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 효모 찌꺼기가 갖고 있는 고소한 빵이나 비스킷에서 나는 풍미가 있거든요. 그 풍미가 와인 안에 깊숙이 녹아들 수 있게 효모와 와인이 만나는 면적과 시간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접촉 면적을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병을 90도로 눕혀줍니다. 효모가 병 안에서 넓게 퍼지면서 와인이랑 효모가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접촉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꾸로 세워주게 되는데요. 공식적인 규정상에서는 최소 12개월에서 15개월 효모와 와인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샴페인들은 이 접촉 기간을 3년 이상을 가져가는 편이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병을 돌려가면서 효모 찌꺼기
찌꺼기를 입구 쪽으로 모아주게 되면 효모가 갖고 있는 고소한 풍미도 와인에 녹아들게 되고 드디어 입구 끝쪽에 효모 찌꺼기들이 모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떡하느냐? 병 주둥이를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효모 찌꺼기가 통째로 얼어서 하나의 고체 덩어리가 되겠죠. 이때 밀봉하고 있는 뚜껑을 따게 되면 탄산이 갖고 있는 압력 때문에 요 얼려있는 효모 찌꺼기가 퐁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콜라 흔들어져 있는 거 따셨을 때 어떻게 되나요? 콜라가 팡 하고 터지면서 안에 있는 콜라가 막 밖으로 새 나오겠죠? 이 샴페인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퐁 하고 효모 찌꺼기가 빠져나오면서 안에 있던 와인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흘러나온 양만큼 다른 와인이나 액체를 채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르코르 입구를 봉인을 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샴페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샴페인이 비싼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조건들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샴페인이 탄생이 되게 되는데, 이제 샴페인을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각각의 샴페인 하우스들이 이 긴 과정, 이 긴 조건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작해 나가느냐, 어떤 부분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조건과 과정을 다르게 가져가니까 비싼 최고급 프리미엄 샴페인과 기본 엔트리급 샴페인의 가격과 맛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고요. 여러 샴페인 하우스들마다의 스타일 차이점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샴페인 하우스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스타일이요, 샴페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샴페인에서 빈티지가 없는 이유와도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선 빈티지라는 건요, 특정 와인을 만들 때 사용된 포도가 수확된 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포도를 재배해서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 다음에 이 와인을 2025년에 출시를 했다고 하면은 이 와인의 빈티지는 2025년이 아니라 포도가 수확된 2020년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기본급 엔트리 샴페인에는요, 이 빈티지라는 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논 빈티지, NV라고 표기를 많이 하죠. 빈티지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와인에 사용된 포도의 수확 연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해에 수확된 포도들을 섞어서 와인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와인을 즐기는 재미 중에 하나가 같은 와인이더라도 빈티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거가 또 하나의 재미 중에 하나인데, 샴페인은 그러면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샴페인에서만큼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각각의 샴페인 하우스마다 고유의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각각의 샴페인 하우스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요, 아주 중요한 고유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샴페인 하우스에서는요, 매 빈티지마다 다른 스타일의 샴페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여러 빈티지에 걸쳐서 만들어진 와인들과 포도를 섞어서 일정한 스타일의 샴페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순댓국집이 있는데 단골 순댓국집이 있죠. 근데 그 단골 순댓국집을 가는 이유는 언제 가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맛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샴페인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완전 초고수 분들은요, 샴페인을 드시고 나서 뭐 어떤 포도 품종이 섞여 있는지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디 샴페인 하우스에서 만든 거냐라고 브랜드를 딱 맞추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엄청나게 삽질만 해봤고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그 삽질을 제가 오늘 또 하러 갑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샴페인 와인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오늘 와인 모임에서 마시게 될 샴페인들은요, 각 샴페인 하우스가 갖고 있는 와인들 중에서 가장 엔트리급, 가장 기본급 샴페인들을 비교해서 마셔보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준비된 샴페인은 총 4가지입니다. 아마 많이들 익숙하신 샴페인들로 준비가 됐는데, 첫 번째는 모ët 샹동 임페리얼 브리고요, 두 번째는 떼땡저 브리 리저브, 세 번째는 베브클리코 옐로우 라벨, 네 번째는 볼랭저 스페셜 끼베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 4가지 샴페인을 레이블을 가리고 어떤 와인이 가장 맛있는지 취향을 한번 찾아보는 자리를 만들어 본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4가지 다 제가 마셔본 샴페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마셔본 적은 없고 각각 따로 마신 기억들만 남아있는데, 그 기억들을 합쳐봤을 때 제 기억에는 베브클리코 옐로우 라벨을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모ët 샹동 임페리얼 브리가 가장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레이블을 가리고 마셔도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올지 약간 기대도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해가지고 모임 현장으로 한번 가볼 거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일단 주문은 완료했고요. 이런 것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 기대됩니다. 새끼만 드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4개 리스트를 주셔서 자꾸 맞추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반 블라인드라 하프 블라인드라서 아는 척 할수록 더 맞아요. 그 재미거든요. 아는 척 하는 게 재밌어요. 그 재미입니다. 입안에서도 고소한 냄새 많이 나고 꽃향기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네랄이 엄청 좋네요. 이렇게 계속 뭐가 남는, 되게 드라이하고 산미도 되게 쨍하고 좋은 편이고, 약간 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전 좀 빨간 사과? 완전 풋사과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막 푹 있게 막 그쵸. 그런 사과도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한 풋사과와 빨간 사과의 중간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첫 번째랑 비교해서 뭐가 더 좀 산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전 1번이 더 쨍한 것 같아요. 소고기 묵국. 처음 들어보는 노트긴 해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아, 어렵다. 이 시각적인 그 라벨을 안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맞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이 더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틀리는데 맞추면 안 되네. 맞아. 어떠셨어요? 취향을 지금 찾는. 급하게. 저 맛만 놓고 보면 1번이 뭔가 밀도가 더 높아 보이긴 해요. 뭐 이렇게 막 되게 꽉꽉 눌러져 있는 느낌이고 저 기준에 산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뭐 1에서 5면 2번은 한 산도 한 4? 얘는 거의 4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고 약간 2번은 1번 먹고 먹어서 그런지 살짝 좀 빈 느낌? 좀 뭔가 좀 부족한 느낌? 그러면 가격은 1번이 더 높을 것이다. 제 생각엔 1번이 더 비싸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제 3번 가시죠. 3번 가시죠. 와, 어렵다. 저는 3번이 제일 좀 빈 느낌이에요. 끝에 저는 얘가 제일 쌉쌀한 것 같거든요. 쓴맛이 끝에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힘도 뭔가 좀 제일 약한 것 같고 꽃향기나 꿀냄새 같은 것도 살살 올라오는 느낌? 갑자기 치기가 확 올라오길래 제가 요새 자꾸 술 마시면 너무 취할 때까지 마셔서 바탕화면에 술자리 철칙 이렇게 적어 빈속에 술 먹지 말기 이런 거 해놨는데 바로 빈속에 술 때려버리네.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맛이. 이런 얘기에서는 승호님이 또 모эт을 안 좋아하신다. 이랬는데 나중에 1순위가 모이실 수 있어요.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영상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근데 틀려도 쓸 겁니다. 틀려도 쓸 겁니다. 정직하게 틀려도 씁니다. 틀려도 쓰는 거고.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와인 애호가분들이 모эт을 엄청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 하잖아요. 항상 꼴찌가 아니에요. 혹시 저 4번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제일 센 게 1번이거든요. 뭔가 딱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제일 센 게. 근데 걔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중에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거가 전 자꾸 여러 개가 나와서 진짜 모르겠네. 알겠다가 또 모르겠네. 저도 마음 정했어요. 이렇게 쭉 갈래요 그냥. 근데 냈다 맛있어요.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뭐 오늘 취향 찾으러 온 건데요. 뭐. 다들 중요한 게 이제 순위를 한번 적어주시고 네. 그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고 어느 와인일 것 같다 요거. 그래서 그러면 더 이제 콜을 해주신. 좋습니다. 가보시죠. 자 그러면 내가 1등이었던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3번 와인을 1등으로 했습니다. 3번이 1등. 왜냐면 이게 제일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져요. 꼴찌는 4번이었는데 그냥 조금 무난무난한 느낌? 2번이 1등? 1번이 꼴찌. 1번이 꼴찌. 4번이 좀 더. 4번이 1등. 꼴찌는 1번. 이제 저희 승훈님. 저는 1번이 제일 좋았고 1번. 3번이 제일 별로였고 1, 2, 4, 3이어서 1번이 제일 좋았던 건 산미가 제일 쨍하고 좀 뿜어내는 성격이 제일 뚜렷한 느낌이었어요. 1번이. 3번이 제일 아쉬웠던 건 뭐 우아하다고 하기에는 그냥 알맹이 자체가 좀 약한 느낌이었어요. 이랬는데 1번이 모이시면 어떡하죠? 하겠습니다. 떨려 제발. 자 1번. 자 다들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저도 떼딴 했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블랭자. 뭐야. 와, 그럼 다 꼬이는데? 와, 그럼 떼땅저가 뭐지? 자 2번은 다들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전 2번이 배브예요. 저도 볼랭저예요. 1쌍조였습니다. 와 미쳤다. 왜냐면 근데 저보다 샤도 비율이 더 높아요. 전 그래서 1번 때 산도가 1번이 제일 셌거든요. 그러면 3번이 뭘까요? 3번 뭐예시죠? 3번이 절대 뭐했다? 3번은 뭐해? 우와! 3번이요? 네. 3번이 볼랭저였습니다. 그럼 4번은? 와, 제가 느낀 게 딱 맞았네요. 유일하게 못 오거든요. 여기 가격으로 따지면 기본 10만 원은 넘고 와. 얼굴 빨개져요.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뭐이시라고? 좀 재미는 있으셨나요? 한 사람 빼고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탕후는 좀 오래 묵힌 거고 볼랭저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맛 차이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말씀드리면 볼랭저랑 모эт이 동점을 받았어요. 1등 공동 1등이고 공동 꼴찌가 이제 앞에 베브랑 떼땅저. 와 충격의 연속입니다. 눈물을 나?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죠. 제가 그 블렌딩 비율을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모ët 쌍둥이 샤르도네 20에서 30, 피노누아 30에서 40, 피노 메니에 30에서 40, 떼땅저가 샤르도네 40, 피노누아 35, 피노 미니에 25. 샤르도네 함량이 제일 높습니다, 얘가. 베브 클리코가 샤르도네 30, 피노누아 50, 메니에 20입니다. 볼랭저가 샤르도네 25, 피노누아 60으로 피노누아가 제일 높고 메니에가 15입니다. 그래서 샤르도네 제일 높은 게 떼땅저, 피노누아 제일 높은 게 볼랭저. 약간 좀 내 스스로 취향이 확실해야 된다는 그게 있다 보니 더 이렇게 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좀 완전 산미에 약간 미쳐있는 사람이라 이탈리아 좋아하시고. 네, 이탈리아 좋아하고 샴페인도 불드블 좋아하고 뭐 리슬링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 산도 제일 높은 게 내 입맛에 제일 맞겠지 하고 먹었는데 일본이 저한테는 제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떼땅저가 산도가 제일 높아야 돼요. 제 입맛 기준으로. 그래서 일본에 떼땅저 근데 나 떼땅저 맛있게 먹은 적 없는데 떼땅저인가 보다 하고 맛있네 하고 일본 골랐는데 일본이 베브여서 베브 진짜 내가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베브가 제일 맛있었고 볼랭저는 와 다시 먹어도 좀 모르겠어요 저는. 볼랭저만 먹었으면 맛있었는데 이거 하니까 이렇게 좀 원래 인간이 맛을 느끼는 게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샴페인 모임 마무리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네, 뭐 엔트리급 샴페인 비교 테이스팅을 예전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임 전에 영상 찍을 때는 되게 자신있게 맞출 줄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랩을 가려보고 마셔보니까 진짜 감도 못 잡았고 오히려 마시면서 이거는 이걸걸, 이거는 저걸걸 확신하면서 마셨던 스스로가 뭔가 오히려 좀 더 쪽팔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와인 앞에서는 좀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스스로 다짐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뭐 와인 테이스팅의 진짜 재미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해 나가면서 틀리는 건 틀리는 대로 또 재밌고 맞추는 건 맞추는 것대로 재밌는 게 또 와인 마시는 거의 재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와인 드실 때 뭐 무조건 맞춰야 된다, 틀리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드실 때마다 드는 느낌이 있다면 그대로 표현하고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뭐. 그래서 저도 오늘 술 기운도 좀 오르고 이제 집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에 또 쉽고 재밌는 와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